안녕하세요. 국세공무원교육원 법인팀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을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 기초부터 납부세액 산정, 최저한세 및 세액공제 감면 등 실무 전반을 간략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 확인 제도나 중소기업 환급 관련 사항 등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포인트도 함께 짚어볼 예정입니다. 강의 중에는 질문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원활한 강의를 위해서 수업 후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강의 및 교환은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에서 발행한 2025년 법인세 신고 안내를 기초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법인세 참고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이 화면에서 화면에 보이는 것은 실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세액조정계산서 서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의 주요 내용이 모두 이 한 장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빨간색 부분으로 음영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오늘 강의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우선 왼쪽의 서식, 별제 1호 서식을 보시면 별제 1호 서식에는 아시다시피 크게 첫 번째 인적사항, 법인의 인적사항과 중간에 구분정보, 그 다음에 세액 계산 내역으로 크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서식 중간 부분에는 특이사항을 적는데 여기 빨간 네모칸으로 된 부분이 오늘 다룰 주제인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여부가 있는 법인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실근무 확인서 제출 대상이라면 제출 대상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는 법인세 세무조정과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겠죠. 그리고 각 항목 간의 연결관계를 오늘은 중심적으로 이월결손금과 최저한세, 그다음에 가산세, 그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세 계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서식의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전체 법세 계산 체계를 한눈에 잡을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온 상태겠죠.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 공제액을 1, 2, 3 이렇게 순번대로 순차적으로 차감해야 됩니다. 만약에 회사가 2월 결손금이 있지만 2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납세자의 임의로 건너뛰고 소득공제부터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순차적으로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이월결손금부터 공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뜻이죠. 법인세법 제13조에는 이제 과세표준 공제 시 공제 순서를 차례대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임의로 순서를 바꿀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2월 결손금은 공제기간 제한이 있지만 15년이죠. 미공제 시 다음 사업연도로 2월 가능하고 비과세 소득과 소득 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하지 못하면 비과세 소득과 소득 공제는 2월 결손금과 달리 소멸해요. 그래서 항상 공제 순서에 따라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의 잔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야 됩니다. 이처럼 비과세 소득과 소득 공제는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이월결손금은
이 두 가지랑 달리 법인의 실질적인 과거의 적자를 반영하는 겁니다. 적자 결손금이랑 같은 의미죠. 그래서 세법은 실질적인 적자, 즉 이월 결손금을 먼저 해소한 후에, 공제한 후에 세제 혜택, 즉 비과세 소득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법에서 이렇게 강제의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에서 공제하는 첫 번째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시에 먼저 그해 신고를 할 때 먼저 전년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에서 공제 대상 올해 신고시 공제 대상인 이월결손금을 먼저 확인하고 만약에 이 회사가 단기 중에 이 신고서를 고치거나 수정신고하거나 세무서에서 경정을 했다면 이월결손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 여부를 확인해서 올해 신고시 과세표준 신고시에 차감할 이월결손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월결손금은 아시다시피 과거의 적자, 결손이 발생하였고 만약 신고를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추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과거 결손금을 2월, 즉 넘겨서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를 2월 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15년간 2월 공제, 넘겨서 공제가 가능하며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 세법 규정에 따라서 10년간 2월 공제하겠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그림과 같이 2025년에 공제하는 신고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종전균형에 따라서 마이너스 10을 해서 2015년 송금까지가 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규정에 따라서 2015년에 발생한 결손금까지가 공제 2025년도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단기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해야 되며 단기에 공제하지 않고 차기 이후에 미뤄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월결손금이 1억이 있었는데 2025년 소득이 2억 원인 경우 202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결손금 공제는 결손금 1억 전액을 해야지 금액을 선택해서 1억 중에 5천만 원만 공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2월 결손금은 공제 기간 내에 납세자 임의로 선택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제 가능한 사업연도 소득 금액 범위 안에서 전액 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2월 결손금은 공제 한도가 있는데 법인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한도가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언급한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등 법령에서 정한 법인 등은 각 사업연도에 100%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그 이외의 법인, 일반 법인들은 소득의 80%까지 그의 공제액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반 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함으로써 공제 금액은 단기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과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80% 중
작은 금액이 되겠죠. 단기 공제 가능한 이율교섭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100이어서 80까지만 되기 때문에 100이 아닌 80이 이제 공제 금액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중소기업과 시행령으로 정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한 결손금을 전액 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던 이월결손금 한도가 원래는 일반 기업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80%인데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이 아닌데 공제 가능한 결손금액 전액, 즉 소득의 100%를 한도로 공제 가능한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바 같이 회생계획 인가, 기업 회생 개선, 경영 정상화, 사업 재편 등 이렇게 어려운 기업 같은 일반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법인인데 법인세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80이 적용되지 않고 100% 공제가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대상이 정책적 지원과 경제 활성화의 목적 때문에 이렇게 100% 일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00% 공제가 허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2월 결손금의 기타 사항, 공제 시의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개 이상 사업연도에 즉 예를 들어서 2020년 발생한 결손금과 2021년도에도 발생한 결손금이 있었다면 먼저 발생한 2020년 결손금부터 공제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결손금 소급 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받은 결손금과 자산 수중 이익 및 채무 면제액에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이미 공제되었기 때문에 공제된 효과와 같기 때문에 소멸된 것으로 봐서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공제를 제외하고 공제를 해야 됩니다. 이미 공제됐기 때문에 환급을 받거나 입금의 채무면제 이익에서 상계 처리된 이월결손금이기 때문에 소멸됐다고 봐서 제외를 해야겠죠. 따라서 단기 중 자산 수중 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에 충당된 이월결손금이 만약에 있다면 결손금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세 번째는 추계하는 사업연도, 즉 추정계산, 장부로 계산을 안 하고 추정계산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그러나 이 공제가 불가능한 결손금은 추계결정으로 인해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법인이 정상적으로 신고할 때 그 이후 사업연도의 발생 순서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이율결손금은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 또는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모든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으로 발생한 결손금도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으로 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기타 사항을 보시겠는데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법상 두 가지 성격의 사업으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수익사업, 카페나 임대업 이런 수익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격을 같이 회계 처리하지 않고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을 구분합니다. 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닌 고유목적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 즉 결손금과 과세 대상인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서로 상계해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손금 공제는 동일 과세 영역 내에서만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장을 할 때도 고유 목적과 수익 사업을 구분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 결손이 나왔다고 하면 그 결손도 구분해서 해야지 상계해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치 않는다는 거죠. 즉 수익 사업에서 공제가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해서 고유 목적 사업에 그거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여기에 글에 나와 있듯이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율결손금만 수익 사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고유목적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합병과 관련되어 있는 이율결손금 사항인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도 마찬가지로 사업 구분을 구분하여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합병으로 인해서 결손금 공제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합병을 어떤 회사가 한 회사를 사는 게 합병이죠. 근데 어떤 회사가 이익금이 많이 나왔는데 결손금이 많은 회사를 사냥을 해서 합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결손금 공제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병도 마찬가지로 합병 후에도 각 사업 부문 소득과 결손금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병법인의 이율결손금은 합병법인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지, 피합병법인의 이율결손금을 끌고 와서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합병법인의 이율결손금은 합병법인 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피합병법인의 이율결손금은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율결손금을 공제한 후에 그 다음으로 공제하는 항목이 비과세 소득이라고 봤죠. 이 비과세 소득에는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과 조특법상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이란 법인이 재산을 어떤 일정한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맡겨둔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할 때 공익 목적이므로 비과세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이 양도됐을 경우 양도차익이 플러스 나왔을 때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 혜택을 주는 이유는 벤처 투자와 창업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 때문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외국법인 정기예약이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는 현재 조특법상 종료돼서 현재는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동일한 세법 규정이 적용돼서 20%, 원천징수 지방세 별도 20%로 같이 동일하게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과세 소득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과세 표준을 이제 각 사업연도에서 이비소, 이월결성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 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액이 합계액이 만약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성금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면 이때는 세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즉, 이월 결성금과 달리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켜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입금불산입이라는 항목은 애초부터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보지 않는 항목이고 비과세 소득은 일단은 법인세법상 수익금액, 입금에는 포함되지만 비과세 소득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과세 소득 다음으로 차감하는 항목은 소득공제입니다.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는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인데 법인세법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배당소득공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제도가 필요하냐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유동화 전문 회사가 이익을 얻었을 때 법인세를 내고 이후 배당을 받은 투자자가 또다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두 번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따라서 세법에는 유동화 전문 회사가 배당 가능의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다 배당을 하면 그 배당금 금액만큼을 소득 공제해 주게 돼서 법인세 부담을 거의 법인 단계에서 없애준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서 회사, 즉 유동화 전문 회사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배당을 받은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자산 유동화를 촉진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익 배당금을 받았을 때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법인 단계에서 조정과 그 밑에 주주 단계의 조정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단계의 조정이라고 하면 배당금 지급 법인 단계에서 과세 자체를 아까 전처럼 과세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여기에는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소득 공제가 있고 동업자 과세가 있습니다. 동업자 단계에서 동업기업 과세 단계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그 밑단계 주주인 동업자에게 과세하는 단계를 동업자 과세라고 합니다. 즉 동업기업은 껍데기로 보는 거죠. 도관 역할만 하는 껍데기로서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받는 주주나 동업자에게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법인 단계에서 이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으로는 반대로 주주 단계에서 조정하는 조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주 단계에서 조정은 배당을 받은 주주 단계에서 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주주가 만약에 법인이라면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이라는 제도가 있겠고요. 개인 주주라면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 글로스업 제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의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과세 표준이 구해졌고요. 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해서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율은 표에 나와 있듯이 과거의 영역을 어떻게 흘러갔는지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과거의 10%, 20%, 22%, 25%에서 23년도에는 빨간 글씨로 보시다시피 1%씩 인하가 됐습니다. 1%씩 인하가 돼서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2억 원 이하는 9%, 2억 원 초과는 2억 원 초과해서 200억까지는 19%, 그리고 200억 초과는 지금 200억 초과해서 300억까지는 21%, 그 다음에 23천억 초과는 24%로 과세 표준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늘어나는 누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여기에 별표에 당구장 표시에 있듯이 일반 법인이 아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은 2025년도 1월 1일부터는 기존 세율 과표 2억 원 이하는 9%였죠. 9%였지만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 부분을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에 한해서는 2억 원 이하를 구분하지 않고 200억 초과 부분은 모두 19%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의 취지는 이런 개정을 통해서 소규모 법인 중에서도 사업 활동성이 낮고 자산관리 목적이 강한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만 있는 이런 법인들은, 즉 성실신고를 확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만 선별해서 세율 특례를 배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법인들의 특징은 다 아시다시피 주로 개인 사업자들이 법인 전환을 한 거죠. 낮은 법인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법인 전환을 통해서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회피하고 낮은 법인세율의 9%를 혜택을 부당하게 누렸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2015년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억 원 이후의 구분하지 않고 200억 이하라고 한다면 모두 19%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부세액을 이제 산출세액을 구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경우가 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 신고 시의 문제입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산출세액을 구할 때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정관상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라고 하더라도 첫 해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안 되기 때문에 연환산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세율이 1년치 세율이기 때문에 이 누진과세로 되기 때문에 1년치로 환산한 다음에 다시 실제 월수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계산된 과세 표준에서 앞서 살펴본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첫 해라고 한다면, 개업하고 첫 해라고 한다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세율은 1년치의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1년 미만 산출세 계산 시에는 먼저 과세 표준의 12를 곱해서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금액, 즉 12개월로 연환산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연환산을 구해줘서 그에 대응되는 세율을 찾아서 곱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준 후에
연환산된 산출세액에서 실지 기업의 사업 기간에 맞춰서 재환산한다는 뜻입니다. 즉, 사업연도 월수에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율을 우리나라는 채택하기 때문에 약분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약분하면 그냥 과세 표준의 세율이기 때문에 약분을 하지 않고 반드시 이 시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산출세액이 틀리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유는 이 세율이 1년치 세율의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을 연환산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누진세율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업 기간이 짧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적게 나오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환산을 일단 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는 세율을 누진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실제 월수대로 곱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정관상 1월 1일부터 정관상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개업한 첫 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환산 한 후에 구간별 누진세율 9%, 19%를 적용한 후 다시 실제 월수로 재환산한다는 뜻입니다. 연환산은 6개월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6개월간만 그 회사는 영업을 했기 때문에 6개월간 1억 1천만 원이 되겠지만 연간 환산 시, 즉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연환산을 하면 2억 2천이 됩니다. 따라서 세율은 1년치이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과세 표준을 1년으로 환산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연환산을 안 하고 신고해 버리면 1억 천, 실제 벌어들인 1억 천의 과표에 해당되는 세율은 9%이기 때문에 1,190만 원이 아니라 세액은 990만 원이 나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소신고로 수정신고를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업 첫 해에는 이렇게 연환산으로 해서 세율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산한 다음에 다시 실제 영업기간으로 곱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율은 1년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세표준도 1년으로 환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납부세액이 구해졌습니다. 산출세액이 구해졌어요. 산출세액을 구해졌으면 이 산출세액을 그냥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일정 사유에 해당되면 공제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세법에는. 법인세법에는 산출세액 그대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대로 내는 게 아니라 일정 사유에 해당되면 세금을 깎아줘요. 깎아주는 게 공제감면입니다. 그래서 즉 세감면과 세공제를 공제하게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이런 공제감면, 깎아주는 것을 적용하는 순서는 법인세법상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도 공제감면도 순서에 따라서 법에 정해놓고 있는 순서에 따라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면을 했다고 해서 다 감면이 되는 게 아니라 감면을 했을 때도 최저한만큼 내라고 하는 최저한세 적용이 있기 때문에 최저한세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순서가 공제감면 순서가.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이유는
조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감면 혜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용 순위는 즉 법에서 감면과 세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순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을 가장 먼저 적용합니다. 두 번째, 이월 공제, 즉 해당 사업연도에만 공제가 가능하고 이월 공제가 되지 않는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 2월 공제가 가능한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이때 이 2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우선 공제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따른 경종으로 발생한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순서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아니면 공제를 못하는 세액 감면 이거부터 해야겠죠. 나머지 세액 공제들은 이월 공제가 가능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 공제가 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크게 구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저한세 제도는 아시다시피 조세 지원을 받더라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때문에 최저한세 적용에 걸리는지 여부에 따라서 적용 여부에 따라서 순서가 또 틀어집니다.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최저한세만큼 내야 되기 때문에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감면 공제 혜택을 먼저 적용합니다. 이만큼 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제외인 감면 공제 순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처럼 최저한세 제도에서도 공제 감면 순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업이 과도한 감면으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가능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일관된 공제 순서를 정해 놓음으로써 기업이 납부할 세금의 일관성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세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어요. 또한 2월 공제가 가능한 공제액을 나중에 적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고 하더라도 다음 사업연도로 넘겨서 그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액 공제 감면이 있다고 했는데 우선 세액 감면을 보시면 세액 감면을 해주는 거는 조세 정책적, 즉 정치적인 거예요. 세법과 행정부, 입법부가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뭐 특정 산업이나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으니까 수출을 해야 된다거나 지역 발전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정치적인 목적, 조세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산출세액 중에서 일정 비율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세액 감면은 2월 공제가 불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세액 감면은 특정 산업 육성, 지역 발전, 사회적 기여 등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금을 이용한 거예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한시적인 지원 성격이 강해요. 세액공제보다 감면은. 그래서 한시적인 지원이 강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연도에만 혜택을 부과를 하고 2월 공제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책적 효과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죠. 반면 세액 공제는 연구개발비 투자처럼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2월 공제를 허용해요. 그래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장기적으로 경감시켜 주는 게 특징입니다. 세 감면은 산식에 따라서 보이시는 산식에 따라서 산출세액 중에서 과세 표준에 대한 감면소득 비율을 곱한 뒤에 비율이겠죠. 분모분의 분자니까 이 비율을 곱한 다음에 감면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즉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 분모가 각 사업연도 소득이 아니라 과세 표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산출세액이 나와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분모는 각 사업연도가 아니라 과세 표준이겠죠. 그리고 주의할 점은 감면 계산식에 대해서 산출세액은 여기서 말하는 산출세액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완료 소득의 법인세는 제외한 금액을 이다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지금 서식상에서도 지금 왼쪽 부분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미완료 소득은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감면소득의 비율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과세 표준 중에서 감면소득 비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시면 감면 중에서도 어떻게 또 구분할 수가 있냐면 기간 제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면 기간이 제한이 있는 것과 제한이 없는 것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냐 없냐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대부분 감면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만 적용되지만 일부 감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즉 기간 제한이 없는 감면으로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이 특정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하는 감면이 있어요. 이는 해당 법률이 유지하는 한 지속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법 개정이 매년 되기 때문에 적용 기간을 또 특정 법인 같은 경우는 2028년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2028년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적용 기간이 2025년에 세법 개정에 의해서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0일까지 3년 연장이 된 거죠. 기한 특별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반면에 기한 제한이 있는 감면은 예를 들어서 법률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뜻이죠. 대표적인 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 감면인데 이거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에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창업 후에 5년간 감면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감면을 구분할 때 기한 제한이 없는 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액 감면을 보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세액 공제를 보시겠습니다. 세액 공제는 두 가지로 나눠요. 법인세법에서 써 있는 세액 공제가 있고 조특법에 규정하고 있는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는 일반적인 세액공제를 얘기해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조정을 얘기하는데 모든 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납세 의무를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 해외 투자를 했다. 해외 소득이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국내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조정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거죠. 소득은 한 가지지만 이중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납부하고 한국에서도 납부하기 때문에 그런 두 번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인세법상에서는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고 외부납부세액 공제로 공제를 해줍니다. 두 번째, 재손실 공제가 있어요. 재해로 인해서 일정 비율이 이상의 사업용 자산에 손실이 발생됐을 때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는 분식 회계를 회사가 했을 때, 즉 가공 매출, 허위 자산 이런 분식 회계를 했을 때 이로 인해서 과다하게 법인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법인에 대한 제재와 구제 절차를 위해서 어,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분식 회계를 해서 과다 납부된 세금을 현금으로 즉시 환급해 주지 않고 이처럼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간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 형식으로 빼주는 형식으로 적용된다. 옛날에는 환급을 과다 분식회계에서 뻥튀기한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과 그거를 환급을 해줬는데 이제는 공제하는 형식으로 환급하지 않고 5년간 천천히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특법상 세액공제가 있겠죠. 반대로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특징이 특별하고 한시적인 지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반도체,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이런 특정 사업을 하고자 함이고 또한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요즘에 문제죠. 고용 창출한 기업 등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이 조특법상 세액공제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일몰 기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책에 따라서 기한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대표적인 조특법상 세액공제인데 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해서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하는 공제 중에 통합투자세액 공제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줘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런 느낌으로 대략적으로 우리는 살펴봤고요. 세액 공제 중에서 이제 2월 공제 부분, 언제까지 넘겨서 공제할 것인가를 보시겠는데요. 조특법상의 세액 공제는 2월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것은 이제 기업이 만약에 세금을 낼 돈이 없거나 그 해에 최소한 내야 될 세금 규정 때문에 세액 공제를 그 해에 다 받지 못했을 경우에 이 세액 공제를 2월 교선금처럼 2월 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공제액을 다음 해부터 10년간 계속 넘겨서 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2월 교선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도 남아있다면 계속 10년간 계속 넘겨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연구개발비로 5천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해에 세금 낼 돈이 없다고 가정해 본다면 기존에는 5년 안에 공제받지 못하면 사라졌지만 이제는 2034년까지 10년 동안
세금을 낼 때마다 남은 공제액을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년에서 2020년도에 바뀌었어요.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서면 2022년 법이 1779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 29일 날 개정이 됐어요. 조특법이 개정이 돼서 그 규정에 따라서 세공제 이월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됐어요. 이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 신고 부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중요한 점은 경과 조치를 통해서 이월 공제가 기간이 지나지 않은 기존 발생분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2015년에 질문을 했죠. 여기서 2015년에 발생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원래 규정에 따라서는 2020년이 5년이니까 2020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2021년 1월 1일 시점에는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된 10년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2025년까지 2월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고 기준이기 때문에 2020년에 이미 과거 규정으로 했을 때는 끝났지만 신고는 2021년 5월에 하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 시점에는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된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 재해손실공제를 보겠는데요. 재해손실공제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대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천재지변, 화재, 폭우 등으로 사업용 자산, 여기서 토지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20% 이상 잃은 법인에 대해서 대상이고요. 공제 금액은 제로 잃은 자산 비율만큼 현재 내가 낼 법인세뿐만 아니라 이미 미납돼 있던 법인세, 그리고 그 해에 법인세가 신고 기간이 안 지났어도 그 해의 법인세까지, 재해가 발생한 법인세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 법인세법상 세액 공제는 잠시 7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